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보리가 오늘 새벽에 가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자정 직전에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개 회원국이 찬성을 해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즉각 휴전,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인질 석방, 이게 주요 내용이고요. 지금 안보리가 가자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처음입니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총회 결의안하고는 달리 구속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기권으로 이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내각이 반발했다고요. 믿었던 미국이 이제 기권인 사실상 이제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끈합니다. 원래 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끄는 그 대표단이 미국에 와서 이 전쟁 문제를 논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이 오늘 새벽에 온라인 브리핑을 했는데 일방적인 취소에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그렇다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스라엘을 좀 추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오늘 새벽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또 커비는 지금 라파 지상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랬는데 며칠 내로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좀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하마스의 입장은 또 다르겠죠. 하마스는 뭐 즉각 네. 그 결의안 채택을 환영을 했습니다. 온라인 성명을 냈는데 즉각적인 휴전 촉구에 감사한다 하면서 영국 휴전, 그다음에 그 난민의 거주지 복귀도 실현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 뭐 집단 학살, 인종 청소 목적의 전쟁이 중단되도록 안보리가 계속 압박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그리고 참 네, 트럼프가 한마디 했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보수 매체하고 회견한 게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네. 전쟁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서 뭔가 강함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이든을 하마스가 무시해서 전쟁을 했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일 없을 거다. 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미국 법원이 트럼프 공탁금에 대한 변경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군요. 자, 다음 얘기는요. 이 푸틴입니다. 어제 테러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IS가 지금 자기네 소행이라고 했고 영상도 공개를 해서 이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돼서 그런지 어제 테러 대책회의를 하면서 네. 급진 이슬람주의자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는 누가 그걸 뒤에서 명령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다. 이렇게 슬그머니 좀 또 우크라이나에 계속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걸 거듭 부각시키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없고 IS 단독 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주장을 국제사회에 주입하려고 노력한다. 또 이렇게 또 미국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일단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예, 계속 뭐 네. 오늘 보니까 139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해 볼까요? 미국과 일본이 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후에 최대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고요. 모색 중이라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다음 달 10일 백악관에서 이제 바이든하고 기시다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 미국하고 일본의 그 작전 계획 수립 문제라든가 훈련 강화를 위해서 지금 있는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이 지금 몇 가지 업종을 검토하는데 그 중에 그 미국 태평양 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서 그 자위대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그런 그 방안도 하나 있고 또 주일 미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중국 견제 강화용인 아무래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군하고 그 자위대 간의 공조 체제를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특히 작전 주도권 문제가 그 뭔가 좀 공백이 있는 걸 메우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주일 미군이 그
한 5만 4천 명이고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아주 그 작전 지휘권은 지금 사실상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의 지적이 하와이하고 도쿄하고 그 시차도 있고 그다음에 6,200km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즉각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주일미군 사령부를 이참에 그 한미 합동 한미 연합사령부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일미군 사령관은 그 3스타인데 이거를 이제 대장으로 높이고 작전에 관해서 더 큰 권한을 주자. 작전 지휘권까지 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데 그 내면에는 중국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려는. 그래서 파이낸셜 네. 타임스는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은 네. 그 자체가 중국하고 북한에 보내는 상당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캠벨 미국 국무부장관도 지난주에 도쿄에서 회견하면서 미국하고 일본 지휘 통제 방식도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진다고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름 지켜보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경제 얘기입니다. 지난주 빅 이벤트 FOMC가 있었는데요. 이 CNN 비즈니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내후년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연준이 내다본 상황에서 실물 경제학자도 향후 몇 년간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네, 분석을 월가 내놨다고요. 쪽에서도 그 연준이 그렇게 낙관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미국 경제가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강할 것이다. 네,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기업 수익이 상당히 탄탄하고 정시도 뭐 지금 계속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인플레를 더 심화시키지 않고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특히 생산성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게 이런 그 낙관론자들의 그 진단입니다. 네. 금리 수준에 대한 분석도 나왔나요? 네, 지금 그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지금 연준이 올해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예상하지만 과거처럼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얘기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강할 것으로 자기는 본다 하면서 팬데믹 전보다 지금 생산성도 그렇고 더 나았고 노동력도 구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견고하게 유지될 걸로 본다고 이렇게 이 사람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뭐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거 그렇죠. 늘 염두에 둬야 되니까요. 그 신중론도 네.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얘기는 특히 인프레가 지금 조금 이렇게 이제 가라앉는데 그게 만약에 갑자기 중단될 경우에는 이거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홈 리치버그 그 CIO 얘기는 침체 리스크 자체는 낮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그 가장 걱정되는 와일드 카드는 연준하고 시장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 지표가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 또 인플레하고 싸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유지돼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그게 침체로 이어지는 그 돌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경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번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정책에서 좀 엇갈린 신호를 보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네요.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배런스 진단인데요. 네. 중국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국에서는 부동산 대기업을 구제하는 대규모 부양책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중소 규모의 그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그 개입은 늘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당국이 지금 내놓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양회도 있었으니까 예. 언급도 있었죠. 이달 앞서 열린 그 네. 양회에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리창 총리가 부동산 시장의 꾸준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 하면서 신규 개발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 빨리 조치를 할 거라고 했었던 점도 이제 배런스가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총리 얘기는 올해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기업들의 정당한 자금 조달 수요를 동등하게 충족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진핑 경제 착사라고 하죠. 허리펑 부총리도 또 좀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요. 도심 주거지 재개발하고 주택 프로그램
위해서 최소한 1조 위안 정도 저비용 자금을 조달할 거다. 네. 이렇게 밝힌 걸. 그래서 인민은행도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하고 또 좀 다른 얘기를 또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 우려 사항으로 뭐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는데, 근데 이전에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렇죠. 밸런스가 네.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중국 재정부장이나 이제 실무 담당자인 주택도시 농촌건설부장 같은 경우는 좀 총리 부총리하고 조금 또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배드캅 국캅인지 모르지만 양회회견에서 재정부장 얘기가요. 모든 수준의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 해결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리펑 그 부총리하고는 조금 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주택도시 그 농촌건설부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지급 능력이 손상됐거나 운영 여력이 없는 부동산 기업은 원칙에 따라서 파산하거나 구조조정돼야 한다. 그리고 또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또 경고를 했거든요.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뭐 뇌관이라고 일컬어진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밸런스도 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중국 부동산 시장 그 재정난도 심각한데 당국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그 뭔가 종잡지를 못하는 걸로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이 가늠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악 상황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 부통령의 언급이 있었군요. 이 틱톡에 대한 얘기인데 틱톡을 금지한다 아니다 굉장히 좀 얘기가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지난 13일인가요? 그 틱톡 이게 중국 모기업의 바이트댄스죠. 완전 매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안에 금지시키겠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원 통과했고 상원에서 지금 이제 다뤄지고 만약에 이제 의회 통과해서 이제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이제 발효가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가운데 그 틱톡이 지금 미국에만 1억 7천만 명이 지금 쓰는데 인기가 이게 있다고. 가능하겠느냐는 네.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걸 해리스 부통령이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 ABC 인터뷰에서 틱톡 소유주, 이게 바이트댄스죠에 대한 국가안보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틱톡을 금지하려는 게 우리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틱톡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수익을 창출해주고 정보도 자유롭게 공유되도록 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안이 처리가 된 상태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좀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제 그걸 좀 어떤 의미에서 좀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진행자가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우려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선거 운동에 틱톡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틱톡을 금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하지만 당장은 틱톡 소유주와 국가 안보의 영향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백악관도 조금 좀 입장이 좀 난처하다는 걸 이렇게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이 틱톡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미국이? 글쎄 궁금해지네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 얘기는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예.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정부기관에서 인텔과 AMD 마이크로 프로세서 탑재한 퍼스널 컴퓨터 이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 새 가이드라인 만들었다고요. 조금 전에 이마란트 파운드 자세하게 네. 보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니들이 우리도 장군 하니까 이제 멍군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그 중국 정부기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거와 같은 날 중국 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라는 데서도 그러면은 이런 제품을 써라. 그러니까 추천 제품을 프로세서 18종류하고 OS 목록을 공개를 했는데 모두가 중국제입니다. 여기에는 제재 대상인 화웨이, 그다음에 중국 중앙처리 장치 설계업체 페이텅이라는 데도 있는데 이것 제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 가이드라인이 외국 기술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아주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렇게 중국산 제품을 이제 배제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되갚은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 끝이 관련 없습니다. 주가는 어제 빠지긴 했습니다. 일제히 좀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아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라는 게 공급처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이게 소비자가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싸움에서 그런지 좀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전문가를 배출해서 이 미국과의 고급 인력 격차를 키우고 있다. 인력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 봐요. 유행가 가사인가 생각이 나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지금 뉴욕 타임스가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 분석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 놓고 좀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그 중국의 최대 강점은 고급 AI 인력 배출에서 훨씬 더 앞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싱크탱크 분석을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그 대학 학부 기준으로요. 전 세계 최고 상위 수준, 그러니까 최고 수준 상위 20% AI 연구원의 절반인 47%를 중국이 배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18%, 그러니까 훨씬 더 처집니다. 이게 2019년만 해도 중국이 그때도 물론 많긴 많았는데 29%, 미국이 20%.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차이가 좀 상당한데요. 18%, 47%면 2배가 넘는. 그렇죠. 3년 전에는 그 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제는 40이니까 2배 이상이 됐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니까 이쪽 싱크탱크 분석이 우리는 2019년하고 2022년이 똑같습니다. 2% 정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최고 수준 AI 연구원이 일하는 국가 비중도 그 3년 사이에 미국은 59%에서 42%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1%밖에 안 되던 것이 28%로 훨씬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런 지표로 볼 때 AI 기술 우위를 둘러싼 미국 경쟁에서 특히 중국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근간에는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걸 텐데 중국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비결은 당연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투자를 하겠죠. 국가가 아주 AI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걸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18년 이후 대학 학부에 2,000개가 넘는 AI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특히 그중에서 300개 정도가 가장 최상위 대학에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중국 그 AI 교육 프로그램에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는 그 활용, 그러니까 제조 쪽에서 활용하는 쪽이고 미국은 생성형. 그래서 이제 챗 GPT 같은 게 미국이 앞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렇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참 그게 이제 껄끄러운데 그래도 중국을 쳐내면 안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를테면 그 미국의 획기적인 그 AI 기술 진전에는 중국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AI 전문가의 출신국 비중을 보니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사이에 27%에서 38%로 늘어난 반면에 미국은 31%에서 37%. 그러니까 중국 인력들이 훨씬 더 미국 그 AI 발전에 더 기여를 한 게 크다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AI 그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 연구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연구원도 그렇고 애리조나 주립대 AI 교수도 그렇고 이렇게 중국 출신 AI 그 전문가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중국 학자들이 AI 본에서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미국이 질시를 해가지고 이걸 막 카트를 하면은 이건 제발 등 찍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그 충고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인력, 인재에 대한 데이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좀 들긴 하네요.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한다고요.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지난해 7월에 갔으니까 가게 되면 9개월 만이죠. 가면 이제 허리폰 부총리 그다음에 재정부장 등 만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책임 있는 관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외환거래
투명성 문제라든가 뭐 앞으로 올지도 모를 금융 위기에 대한 어떤 공동 대응 같은 거. 그런데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하고 좀뭐 뭔가 좀 껄끄러지면 좋지 않으니까 어떤 그 선거 국면 관리 차원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도 이번 기회에 미국에 좀 이렇게 야 디리스킹 이거 너무 부각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좀 조금 좀 서로 좀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도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미국 에너지 장관이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미국이 지열 활용에 베팅할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휴스턴에서 그 세라위크가 열렸죠. 그때 그 연설을 했는데 지열이 지속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 개발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면은 그 지열이 이제 수력이라든가 태양력 발전보다 지열 발전이 더 많아질 것 같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에너지 수요의 그 1.6%밖에 충당을 안 하지만 이렇게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지열 개발을 계속해서 좀 많이 추진을 해왔나 왜냐하면 봅니다. 뭐 지열은 지구상 모든 곳에 있으니까 뭐 땅만 파면 되는 건데 물론 쉽진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유타주에 한 2억 달러 이상 투자해가지고 3km 깊이에서 지금 그걸 실험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했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선두주다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